반갑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국책은행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퇴사를 하고 나서는 투자자문 회사에서 최고 투자 책임자로 네.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전략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퇴사를 해서 프리랜서 작가 겸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아이 2명 있는 아빠입니다. 네. 그래서 책을 보니까 목차 제목들이 다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책에 보니까 월 30만 원으로 종잣돈 5억 만들기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요거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가정을 한 게 뭐냐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한 달에 30만 원. 그러니까 작다고 하면 작은 돈이고 크다고 하면 큰 돈인데 한 30만 원 정도를 꾸준히 자녀 이름으로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가정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은 연간 7.2% 정도 수익률을 가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굴려주게 되면 아이가 20세가 될 때 총 투자금이 7,200만 원인데 계좌 잔고가 1억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아이가 대학교 갈 때 학비나 생활비로 써도 되겠죠. 네. 써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아이 학비를 따로 준비를 하셨으면 이 돈을 쓰지 않고 계속 35세까지 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는 시점 한 35세까지 생각을 해서 굴려주게 되면 납입 원금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계좌 잔고가 5억 4천만 원 정도 돼요. 이게 20살 때는 1억 5천이었는데 35살 때 5억 3천만 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간은 한 15년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복리 효과 때문에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복리 효과 때문에 잔고가 3.4배 이상 불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욕심이 있는 경우에는 60만 원씩 넣어줬다고 하면 금액이 그대로 2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35세에 10억 원 정도를 아이한테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거 나오면은 꼭 질문을 하시는 게 그때랑 지금이랑 화폐 가치가 다르지 않냐 이런 질문 꼭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런 함정들이 있어요. 화폐 가치 계산 안 하고 하면 현실성이 없는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금액들을 다 계산을 해놨어요. 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금액들을 계산을 해놨고 그걸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네. 지금 보면 엄청 큰 금액인데 인플레이션 확인해 보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인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스인데요. 30만 원씩 납입을 하고 한 7.2% 정도 수익으로 굴리게 되면 20살에 20세에 1억 5천만 원이 된다고 했는데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1억 2천만 원 정도가 돼요. 여기서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가정을 했냐면 지난 2000년 이후 24년 동안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2.3%였어요. 연 2.3%. 그 사이에는 고인플레 상황도 있었고 저인플레 상황도 있었고 여러 상황이 반복이 됐죠. 반복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2.3% 감안해서 그렇게 계산을 했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심플하게 생각해서 7.2%보다 더 높다라고 하면 실질 가치가 감소하게 돼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통상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시기에는 어떤 자산들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인플레 자체가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그 가격이 상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수익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인플레가 높거나 혹은 굉장히 저인플레가 왔을 때도 물가를 감안한 성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궁금한 내용들이 20살 되면 얼마 되냐, 그리고 25살 되면 얼마 되냐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20세가 됐을 때는 1억 5천만 원이 돼요. 물가 감안하면 1억 2천만 원이 되고요. 근데 25살 정도가 됐을 때는 계좌 잔고가 2억 4천만 원이 되고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1억 7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가 그 계좌를 계속 굴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40대, 50대, 60대인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본인 나이가 됐을 때까지 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의 계좌를 55세까지 계속 똑같이 굴렸다고 하면
55세에 25억 원이 돼요. 와.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11억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65세에 정년 퇴직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계좌를 깨지 않고 65세까지 계속 굴리게 되면 52억 원이 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네.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19억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 19억을 가지고 은퇴를 하는 거랑 같은 가치가 있는 거죠. 실제로 65세에 현금 19억 가지고 은퇴하시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아이한테 그런 큰 자산을 남겨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매력이 있는 거죠. 그냥 매달 30만 원씩만. 네, 그럼 30만 원이고 당장은 30만 원이 되게 크게 느껴지는데 30만 원 역시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굉장히 작은 금액이 돼요. 굉장히 작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예, 미래에 넣는 금액은 굉장히 부담 없는 금액이 돼요. 그러네요. 네. 그 넣는 금액도 인플레이 영향을 그렇죠. 받는 거니까. 네, 인플레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금액을 넣게 되는 거거든요. 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꾸준히만 해주면 굉장히 의미 있는 금액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진짜 되게 19억을 현재 시점에서 19억을 갖고 은퇴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없죠. 대기업 예. 임원분들도 19억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어디 대기업 임원이나 뭐 기관장을 하셨어도 현금 계좌 하나에 19억을 가지고 은퇴를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예, 별로 없는데 우리 자녀한테 그런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백을 만들어 준다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복리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네, 복리가 정말 어마어마한데 복리에서 핵심이 뭐냐면 이제 부모님들이 보통 종잣돈을 많이 고민하세요. 네. 내가 자녀한테 우리 예쁜 아이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난 돈이 많지 않고 그래서 나는 많은 걸 해주지 못한다라고 되게 속상해 하시기도 하는데 30만 원이라는 금액을 얘기를 한 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써서 모으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종잣돈의 크기보다는 수익률하고 투자 기간이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책에서도 부자 방정식이라는 이제 아주 간단한 산식을 하나 넣어놨는데 미래의 부의 크기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종잣돈의 1% 수익률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투자 기간이 제곱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투자 기간이 제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재산이 한 130조 정도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들 뭐 땡땡전자 부회장이나 이런 분들도 한 10조 정도밖에 없거든요. 워렌 버핏이 정말 부자라는 걸 알 수 있고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부자시잖아요. 근데 그 워렌 버핏의 재산의 90% 이상이 60세 이후에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90%? 예. 엄청난 금액이죠. 그렇구나. 그러면 버핏의 그 큰 재산의 대부분이 60세 이후 지금 93세시니까 이때 많이 모아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리의 효과죠. 네. 그 전에는 또 이제 부자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의 부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투자 기간이 가장 중요한데 이 투자 기간이라는 희소하고 누구나 갖고 있는 자원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아이들이에요. 네. 아이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20년, 30년, 40년 투자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부모님이 조금만 신경 써서 가이드를 해주면 충분히 자산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실 때 그 55세, 60세 이런 은퇴 기준 나이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과 연관 지으면 딱 드는 생각이 연금저축펀드 계좌가 생각나는데 예, 그렇죠. 책에서도 보니까 절세 계좌로 추가 수익 만들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절세 계좌를 좀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네. 예. 저희가 투자를 하고 돈을 모으는 방법 중에 뭐 굉장히 다양한데 어디서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반 주식 계좌에서 하게 되면 뭐 ETF나 뭐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의 15.4%를 세금을 떼가요. 과세를 하는데 이것을 절세 계좌들에 넣으면 세금이 굉장히 적게 나오거나 과세 이연이 되거든요. 그중에 이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연저펀이라고 하는 연금저축펀드인데 연금저축펀드에 넣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액공제가 나오죠. 세액공제가 나오는데 아이 명의로 하게 되면 세액공제는 안 나와요. 세금 낸 게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돈이 돼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이명으로 연금저축펀드를 개설을 하고 부모가 계속 증여를 해주고 거기서 자산배분 투자를 계속 운영을 해주게 되면 그 15.4% 과세가 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이 돼요.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이 되고
과세 이연될 동안 이자 낼 돈까지 같이 복리로 굴리게 되는 거죠. 재투자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유리하고 일반적으로 연금저축펀드하고 일반 주식계좌하고의 그 세금 절감에 의한 수익률 차이가 1% 전후가 되거든요. 네. 1% 전후가 나와요. 뭐 투자 전략에 따라 다르긴 한데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일일이 다 계산을 해본 건데 1% 전후에 수익률 개선 효과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거든요. 시간이 20년, 30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금저축 펀드를 자녀가 커서 직장인이 되잖아요.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그걸 굳이 깰 필요가 없어요. 깨지 말고 그대로 자녀가 계속 30만 원씩 이번엔 자기 돈으로 계속 납입해서 계속 굴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0세, 60세 때 수십억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이의 계좌에 있어서 좀 추천 포트폴리오가 있다면은 좀 몇 개만 소개시켜 줄 수 있으실까요? 네네. 지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자기 아이용으로 어떤 포트폴리오로 운영하는 게 좋겠냐. 네.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건 20년, 30년 동안 가져가면 좋은 성과를 낼 주식을 하나만 골라달라 이런 거예요. 네,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20년, 30년 후에 살아남을 회사들은 있겠죠. 있겠지만 그 중에서 어떤 회사가 가장 좋은 성과를 낼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하나 골라달라. 저는 당연히 할 수 없고 그 어떤 전문가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되냐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 가장 심플하게는 국민연금이라든지 국내외 해외 연기금들이 하는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좀 보면 힌트가 생겨요. 네.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나오진 않지만 대략적인 내용들은 나오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미래 성장성이 가장 좋은 주식에 자산을 일단 할당을 해요. 네. 그리고 주식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변동성을 잡아주고 주가가 하락할 때 가격이 올라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자산들로 이제 국채를 또 넣고요. 네. 그리고 주식이나 국채가 다 빠지는 상황. 작년이 특히나 그랬잖아요. 주식 국채가 다 빠졌는데 그럴 때 포트폴리오를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대체 투자 자산을 이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크게 3개 자산군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주식, 국채, 대체 투자 이렇게 해서 크게 3개 자산군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이 또 생기죠. 주식은 그럼 어디 주식을 해야 되냐? 주식시장 좋은데 미국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도 많고 한국을 해도 되나? 뭐 이런 질문도 많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분산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갖고 계세요. 네. 왜냐하면 2009년 이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S&P 500만 사면 된다고. 네네. S&P 500만 사면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시간은 최근 10년만 봐서 그런 거고요. 그 전 2000년 이후로 보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2000년 초반에 10년 동안은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신흥 국가들이 훨씬 많이 올랐고 미국은 거의 안 올랐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안 오른 게 이제 오르는 그런 것도 있고 중요한 건 미래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누가 가장 많이 오를 것이냐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산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분산을 어떻게 하냐 선진국, 신흥국 이렇게 나누셔도 돼요. 그런데 선진국 중에서는 이제 미국을 선정을 많이 하시고 신흥국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한국 주식 많이 선정을 하시죠. 그런 식으로 나누셔도 되고 그리고 나서 국채 같은 경우에도 미국 국채, 한국 국채 이렇게 섞는 거죠. 이렇게 섞고 대체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로 금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 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 저 혼자만 금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많은 자산 배분하는 연기금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대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 자산과 다르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이제 겪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금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달러 자산이죠. 달러 같은 경우에 뭐 주식, 국채 다 안 좋을 때 혹은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을 때 달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2022년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고요. 그 전에는 또 2020년 코로나 때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그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가주는 자산들을 같이 포트폴리오에
포트폴리오에 포함하고 있으면 그 구체적인 비율이 얼마냐 보다 이렇게 분산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 정도의 분산만 해줘도 꽤 괜찮은 성과가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뭐 그 자산군에 어떤 ETF를 하면 좋냐, ETF마다 비용도 다르고 보수도 다르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제 계산해서 이제 책에는 이제 계산해서 넣었고요. 그리고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뭐 이런 것도 이제 계산해서 넣어드렸는데 아주 단순하게 뭐 반반, 뭐 n분의 1 해서 들어간다라고 접근을 하셔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럼 뭐 코덱스나 S&P 500이나 이런 걸로 좀 비율로 섞어도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돼서 요거를 이제 또 책에다가 소개시켜 주신 거군요. 네네네. 와, 근데 이게 7.2%라는 게 네. 사실 그렇게 막 높은 수익률은 아닌 것 같은데도 이거를 지키기만 하면 55세, 60세까지만 지키게 하면은 막 10억 단위의 이런 돈이 네.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현재 가치로 했을 네네. 때. 야, 이거 대단한데요. 이거 꼭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자 방정식에서 중요한 게 수익률인데 투자 기간 얘기를 드렸고 수익률이 중요한데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원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자기의 공격적인 투자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주었던 주식들이 있는데 계좌 자체의 잔고가 많이 불어나지 않은 경우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보 투자자 그리고 뭐 투자에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지 않은 부모님들을 위해서는 자산 배분 투자를 권하는 이유가 안정적이고 적절하고 구현 가능한 수익을 만들어 주거든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부자긴 하지만 버핏의 지난 4, 50년간의 수익률을 보면 20% 정도예요. 뭐 엄청나게 많진 않아요. 근데 그 20%의 수익이 그 긴 기간 동안 누적이 돼서 복리 효과를 일으킨 거고요. 버핏의 성과도 최근 20년 동안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70년, 80년대, 90년대의 버핏의 성과는 연 30%가 넘어갔어요. 굉장히 이제 어메이징한 성과들을 계속 냈었고 최근 20년 동안은 S&P 500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한 9에서 10% 수준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높은 거지만 그런데 일반인이 버핏급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낮은 수준, 그러니까 5에서 10% 정도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달성 가능해? 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저같이 이 투자 전략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백테스트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가늠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2019년 초부터 제 연금 계좌들 수익을 계속 공개를 해왔거든요. 블로그랑 유튜브 통해서 계속 매달 공개를 해왔는데 한 4년 5개월 정도 지났는데 거기 계좌 수익률을 보시면 좋을 때는 굉장히 10% 넘었었고요. 안 좋을 때는 좀 깎이기도 했는데 최근에 조회한 걸 보면 한 8% 정도 나오거든요. 4년 5개월 동안 뭐 코로나도 겪고 작년에 고인플레 상황도 겪고 하면서 그 정도 수준이면 제가 목표하는 수익률은 충분히 달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손이 많이 가지도 않아요. 연평균 8%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연평균 8%. 그러면은 4년 반에 연평균 8%면은 누적으로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네, 30%가 훨씬 넘죠. 공리로 가니까 거의 50% 정도 되겠네요. 네네네, 40%가 훨씬 넘고요. 와. 근데 이게 제가 2019년에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는 책을 쓰고 독자들하고 같이 좀 하는 모습을 공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금 계좌 같은 경우가 이걸 하기가 좋은 게 돈이 입출금이 없잖아요. 저도 빼고 싶어도 못 빼고 이런 굉장히 좋은 행동 장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 잔고도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연금저축이나 IRP를 여러 계좌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다른 전략을 돌리고 제일 좋은 성과가 나온 것만 보여주어도 이제 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사기꾼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계속 꾸준히 하는 계좌들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충분히 그 정도 수익은 날 수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코로나 때 확 벌었다가도 이 잃으신 분들이 사실 되게 많고 맞습니다. 심지어 장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느린 것 같았지만 결과론적으로 50% 수익률이라고 했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너무 그렇죠.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시장이 흔들리고 막 상관이 이럴 때 없어.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이걸 장기적으로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일단 투자 접고 다시 장이 좋아지면 그때 들어가고 이런 굉장히 실수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얻어야 될 수익을 못 얻으세요. 네. 장이 다 올라간 다음에 들어가서 빠지고 나면 손실 나는 상태로 나오고 이러거든요. 네. 근데 아이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 좋은 행동이나 습관들을 잡아주기가 너무 좋아요. 네. 자, 아이 거니까 내가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실 거고, 그리고 이거는 아이를 위한 거니까 꾸준히 계속 굴리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리밸런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책에서도 이제 그 내용을 적어놨는데 사고팔고 하는 거 귀찮거든요. 귀찮은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 매달 30만 원씩 납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원래 목표했던 비율보다 적어진 애들이 있어요. 원래 목표가 15% 목표였는데 얘가 뭐 주가가 빠지거나 뭐 해서 뭐 13% 됐어요. 그럼 얘한테 더 채워 넣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럼 주식은 많이 올랐는데 나머지는 안 올랐다. 그럼 나머지 애들만 계속 채워 넣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적립식으로 하면 이런 간편함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꾸준히 채워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결국은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거죠. 네.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젖은 눈덩이와 긴 언덕만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결국은 눈덩이가 계속 굴러가면서 스스로 뭉쳐지거든요. 네, 이 원리가 자산배분 투자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와. 그래서 긴 언덕을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격한 방식의 투자는 그 긴 언덕을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계좌는 그걸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보다 수익률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와. 그러니까 이 30만 원이 월 30만 원이 지금의 30만 원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30만 원의 가치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진짜 학원비 넣는다 생각하고 나중에는 이게 진짜 뭐 20만 원 가치, 10만 원 가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야, 근데도 현재 가치로 19억을 얻는다는 게 10억 이상을 얻는다는 게 대박인데요. 제가 이제 책에도 그 얘기를 썼는데 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자녀한테 뭐 30만 원 못 만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책 앞부분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되게 많아요. 네.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아이 계좌에 저축을 해주세요. 네. 아이 계좌에 저축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거는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축을 해주시고 꾸준히 그거를 계속 저축하시는 모습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충분히 그 돈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이제 학원비 얘기예요. 네. 예, 학원비를 저도 이제 학원을 많이 보내면 안 된다는 주의예요. 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학원을 굉장히 많이 보내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가정의 형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보내는데 늘 이제 저도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희 상담하시거나 이런 분들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남들도 다 그렇게 보낸다가 이제 아킬레스건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남들이랑 똑같이 하면 남들이랑 똑같이 어렵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쁜 아이가 어렵게 살길 바라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그래서 딱 30만 원만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 학원을 보낼 거면 거기서 30만 원만 세이브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 해서 아이한테 그렇게 자산을 만들어 주게 되면 아이가 얼마나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이제 저도 이제 성인이지만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서 통장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다면 굉장히 든든할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아이들 세뱃돈 용돈을 모아서 제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17살이니까 한 16년 정도 됐죠. 그런데 가끔 물어봐요. 아빠 내 돈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잔고를 알려줘요. 너는 얼마를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저축이 되어 있는데 잔고가 한 1,300만 원 정도 돼요. 30% 정도 수익인데 높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간이 15년이 넘어지잖아요. 높은 건 아니지만 제가
저도 당연히 예전에 아주 예전에는 이제 투자에 대해서 실수를 많이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게 다 묻어진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 입장에서는 300만 원의 꽁돈이 생겼다는 생각에 굉장히 좋아해요.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내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 라고 물어봐요. 네. 자연스럽게 금융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너의 돈은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국채, 달러, 금 이런 데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 금은 바로 알아요. 예, 돌반지도 금이고 엄마 아빠 반지도 금이고 막 이러니까 금은 아는데 그러면 달러가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 또 달러에 대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환율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어프로치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 쓰는 핸드폰이 어디 거야?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돼 있고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주식을 사게 되면 삼성전자에 투자한 것과도 같은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금융교육 어떻게 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을 해요. 그렇지만 저도 아주 강하게 교육을 시키진 않아요. 금융교육을.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분야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제가 보기에는 자녀입니다. 자녀. 그렇지 않나요? 투자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투자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으로 그거보다 훨씬 어려운 게 다이어트인 것 같고요. 다이어트보다 이제 잽도 안 되게 어려운 게 자녀 교육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자녀하고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거죠. 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감각들을 계속 길러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대화 소재가 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휴대폰을 바꾸고 싶어 해서 그러면 너의 계좌에서 찾아서 바꿔라 라고 했고 그러면 수익 난 것 중에 100만 원을 찾아서 휴대폰을 바꿨죠. 네.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런 얘기들을 계속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네. 네. 그러면은 궁금한 게 그 월 30만 원씩 네. 넣는 거 너무 좋은데 근데 그거 막 계속 주면은 네. 그거 괜찮나요? 문제 없나요? 아, 증여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돈을 줄 때는 증여 신고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증여라는 게 지금 돈을 줄 때 증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만 원을 줬다고 칠게요. 그럼 1,000만 원 증여한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세금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세금 계산 방식도 책에 나와 있지만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증여를 하지 않고 이 돈이 불어났어요. 네. 5천만 원 뭐 이렇게 1억 불어난 다음에 신고를 하게 되면 1억을 증여한 걸로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할 때 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증여를 할 때 신고를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러면 매달 30만 원씩 20만 원씩 해주는데 매달 이걸 증여 신고를 해야 되냐? 네, 아닙니다. 매달 안 해도 되고요. 그 한 번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한 번에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책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네.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 네, 증여는 해놓으시면 되고 뭐 금액이 크지 않으면 나중에 하셔도 되긴 해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이제 증여할 금액에 따라서 이제 방법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질문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 계좌에서 네. 자녀 용돈을 굴려도 되냐 아니면 아이 명의로 따로 개설해 주는 게 낫냐 뭐 이런 네. 의견들이 있으신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을 다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거든요. 부모 계좌에서 하게 되면 계좌 개설하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해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 돈에 손댈 수가 있어요. 내 돈에 섞어 들어가면 그런 리스크가 그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녀 걸 따로 계좌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내 명의더라도 따로 만들어서 해주시고 이거를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증여를 해주는 게 낫죠.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 계좌로 계속 운용을 했다고 치면 자녀가 대학을 갈 때 등록금 보태준다거나 아니면 생활비, 용돈을 주는 거는 따로 증여 신고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뭐 적정 금액이 생기면 그때 가서 자녀 명의로 증여를 해주셔도 돼요. 근데 어쨌거나 자녀의 이름을 가진 계좌를 하나 운용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네.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월 30만 원씩 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 번에 목돈을 증여해가지고 갑자기 부모님이 못하더라도 할아버지가 그게 가족 친지잖아요. 그쵸. 증여가. 네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딱 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도 네. 30만 원 소씩 쪼개서 하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치식 아니면 이렇게 목돈을 맞습니다, 한 방에 맞습니다. 나눠서 네네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뭐 부모님뿐만 아니라 뭐 할아버지, 뭐 고모, 삼촌들이 이제 큰 용돈을 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증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이걸 적립식으로 하느냐, 거치식으로 하느냐 이런 이제 궁금한 게 많이 생기는데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차이가 없는데 이제 적립식과 거치식에 대해서 흔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분할 매수가 좋냐, 일시 매수가 좋냐 이 질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립식과 거치식은 사실은 둘 다 저금의 관점에서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돈을 입금받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적립식은 매달 일정 금액이 계속 들어오는 거고, 거치식은 한 번만 들어오는 거고, 돈을 넣는 우리 금융 소비자 입장, 개인들 입장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분할 매수가 낫냐, 일시 매수가 낫냐인데, 사실은 분할 매수에 따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가 있는데 그거는 좀 과장된 면이 있어요. 네, 아주 단기간에는 그 평균 매입 단가 인하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어떨 땐 있고 어떨 땐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잘못 알려진 그 상식이에요. 그 좀 진짜 많이 잘못 알려져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번 책에도 넣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목돈이 생겼다. 뭐 할아버지가 2천만 원을 증여해줬다. 그러면 2천만 원 바로 넣어서 운영하시면 돼요. 그런데 투자 대상이나 투자 전략에 따라서 일시 매수가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냥 주식에 그냥 들어가겠다.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초 22년 초에 테슬라에 그냥 몰빵했다. 이건 몰빵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1년 사이에 60-70%가 빠졌어요. 올해 70-70%가 올라도 전년 들어간 자금 대비해서는 30-40% 마이너스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가 나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자산 배분 투자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우상향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라면 지금 들어가는 게 가장 싸게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건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 몰빵이 아니라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주식, 채권, 대체 투자를 퍼센트로 나눠서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다. 맞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 333이면 그냥 2천만 원을 뭐 333으로 나눠서 넣어버리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건 비싸게 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이라고 볼게요.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채권은 또 조금 반등하긴 했지만 좀 애매한 상황이고, 금은 또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오늘 들어가게 되면 주식은 비싸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금은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죠? 근데 이걸 사람들이 어떤 걸 고민하냐면, 지금 말고 뭐 3분기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경기 침체가 오고 나서 주가가 바닥을 친 다음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맞아요. 그런데 주가가 바닥을 치잖아요. 근데 바닥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죠. 예, 주가 지수가 반토막이 나도 더 빠질 것 같거든요. 그때도 못 들어가요. 네. 결국은. 그러면 그러다 하다 보면 주가가 다시 엄청 올라가 있어요. 최근에 있었던 게 이제 코로나 때잖아요. 주가가 2,000 하던 게 1,400까지 빠졌어요. 코스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견이 두 개로 갈렸거든요. 이제 반등할 것이다. 아니야, 1,000까지 내려갈 거야. 금융위기 때 그만큼 내려갔으니까. 그러면 그때 못 들어가요. 그렇게 시장을 보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결코 내가 저점을 잡을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내가 지금 들어가는 게 고점일 것 같기도 하지만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1,400이었던 지수가 2,000 가고 2,500 가니까 사람들이 고점이다, 끝났다라고 했는데 3,000 가고 3,300 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예측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한 행동이라서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됐다라고 했으면 바로 지금 들어가도 자산 배분이니까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주식하고 채권하고 같이 빠지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게 뭐 역사적으로 몇 번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 그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왜냐하면 주식과 채권을 같이 들어갈 때 주식과 채권으로만 된 포트폴리오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네, 굉장히 많이 빠졌겠죠. 그런데 주식과 채권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달러라든지 골드, 이런 대체 투자 자산까지 섞어서 들어가게 되면
주식 국채는 같이 빠졌어요. 그런데 금도 올랐고 작년에 달러도 올랐잖아요. 얘네들 가지고 싼 주식 국채를 더 살 수 있는 네. 이런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여러 가지 자산을 섞어서 같이 들어가게 되면 시장의 리스크를 많이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마음 편하게 네. 투자해서 꾸준히 긴 게 갈 수 있으니까 네. 복리의 효과를 누리는 거군요. 그리고 이런 설명을 아무리 드려도 계속 시장의 그 흐름을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공부하시고 뭔가 맞춰보고 싶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게 공부하시는 건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네. 계좌를 좀 나눠 놓으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I 계좌는 자산 배분으로 굴리시고 혹은 본인의 연금 계좌는 자산 배분으로 굴리시고 본인이 하는 이런 어떤 액티브한 액션 사고 팔고 시장에 들어갔다가 시장에서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일반 계좌에서 하셔도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2년, 3년, 5년을 지켜보시면 나한테 맞는 투자가 어떤 건지 좀 보이실 거예요. 네. 그때 가서 자기의 투자 방식을 좀 바꾸셔도 되기 때문에 좀 나눠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책에서 투자를 망치는 선입관 바로잡기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고 제일 많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우량주의 장기 투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은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하는데 우량주를 사서 모아라. 그리고 대장주는 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전에 찾아보면 우량주라는 게 배당도 많이 오르고 가격도 오르는 그런 회사를 말해요. 네. 그런데 이게 다 사후적인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우량주냐라고 하면 모두가 동의할 거예요. 저도 동의하고 다 동의하지만 20년 전에 삼성전자가 우량주냐라고 했을 때는 퀘스천 마크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무도 관심 없는 어떤 회사가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엄청난 우량주가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량주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은 사후 확신의 편향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량주를 이제 사서 모으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이 뽑기가 잘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악개미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 미국에 있는 우량주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올해 엔비디아가 뭐 150% 이상 엄청나게 올라주긴 했는데 다른 애들은 그렇게 오르진 않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작년에 주가 빠질 때 난 엔비디아가 진짜 우량주가 될 걸 알아 라고 해서 작년 말에 엔비디아를 샀다. 이분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다른 분들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 거거든요. 결국은 사후 확신 편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주라고 해서 무조건 우량주냐? 그건 좀 퀘스천 마크예요. 지금 우량한 회사를 사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나한테 돈을 벌어줄 회사를 사야 되잖아요. 이건 좀 다른 문제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아무도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회사가 망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죠. 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10년 전, 20년 전에 그런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지금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거나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아진 회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 하나를 딱 집었는데 그게 대박이 날 가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약간 계속해서 이렇게 아이의 계좌에서 굴릴 만한 걸로는 네. 개별 종목보다는 ETF 같은 걸 추천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ETF를 추천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ETF에서 ETF를 가지고 자산을 배분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네. 근데 개별 종목을 고른다? 그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천 개의 종목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미국에는 더 많은 종목이 있고 글로벌하게 가면 뭐 상상을 초월하게 종목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분석해서 하나를 선택할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 어떤 전문가도 그거를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주식을 골랐다 하더라도 지금 좋은 거지 앞으로 좋을 거라고 확언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시장을 사주면 시장 자체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시장을 사주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책에서 언급드린 게 뭐냐면 그 시장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대부분 다 미국 시장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미국 S&P 500,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요 세 개를 이제 적립식으로 매수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 그 세 개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같이 움직여요. 같이 올라갔다 같이 떨어지고 같이 올라갔다 같이 떨어지고. 근데 나스닥이 S&P 500보다 더 많이 움직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그보다 더 많이 움직일 뿐이지 하락을 방어해 주진 못해요. 그 세 개를 나눈 건 자산 배분은 아니거든요. 분산이긴 한데 근데 분산 효과도 별로 없어요. 하락할 때 같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셋 다 그냥 미국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 중에 아니 미국보다 기술력 좋은 나라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들은 앞으로도 계속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10년 전에도 미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 1위였고 20년 전 30년 전에도 1위였어요. 네. 그쵸. 그래서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미국 나스닥이 계속 올랐냐? 그건 아니거든요. 2000년 IT 버블 꺼지고 나스닥이 회복하는데 10몇 년이 걸렸어요. 그때 가격을 회복하는데 걸렸고 지금 최근에 이제 버블이다 아니다 얘기가 많은데 2022년 하락이 버블이 살짝 깨진 것 같아요. 살짝 꺼트린 것 같은데 아직도 버블이다라는 의견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미국 시장은 이제 지난 10년 동안 너무 많이 달려왔고 버블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 동안은 별로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5년, 10년 동안 미국이 안 좋다라는 말을 저는 못 하겠지만 최소한 계속 좋을 거라고 주장하는 거를 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책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써놨는데 뭐냐면 미국이랑 신흥국이랑 상대 성과를 계속 비교를 해본 거예요. 10년 단위로 잘라봤는데 2010년대는 미국이 신흥국을 11%포인트 앞섰어요. 네, 굉장히 더 좋은 성과를 보였는데 그전 10년에는 신흥국이 더 앞섰어요. 10%포인트 차이로 앞섰고 그전 10년은 또 미국이 앞섰고 1980년대에는 신흥국이 이겼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 뭐 10년마다 바뀌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그렇다고 이제 개런티할 수 없는 거고 다만 항상 시장에는 버블과 평균 회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이제 그걸 인정하게 되면 미국의 지난 10몇 년간의 이 엄청난 상승이 계속될 거냐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다. 그러면 반대로 지난 10년 동안 별로 성장성을 못 보여준 주시장이 더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국가별로도 분산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주식 분야에서 미국하고 한국을 택했다 하면 그것도 예를 들면 가장 쉽게 뭐 반반으로 하고 이런 건가요? 예를 들면? 그렇죠. 이제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좀 과학적이나 수학적인 방법으로 이 비율을 계산할 수 없냐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석사를 할 때 대학원을 다닐 때 그 비율을 계산하는 그 모델을 만들어서 하는 게 제 석사 논문 연구 주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그런 모델은. 그 뭐 금융공학 모델 굉장히 많고 뭐 이런 모델을 이용하면 이 정도의 성과 개선이 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고 이제 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제 겪어봤는데 첫 번째 그 중에 어떤 것도 가장 좋다고 검증되지 않았어요. 네. 아무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알더라도 일반인 분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복잡한 이제 수학 모델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걸 매일매일 혹은 매시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야 되고 당연히 못하죠. 네. 저도 안 해요. 연구할 때는 많이 돌렸는데 저도 지금은 적적하게 자산 배분으로 그냥 돌려요. 충분히 나쁘지 않은 수익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디테일한 것도 공부를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는 건 좋지만 그거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잘 분산해 놓으면 괜찮은 성과가 나온다. 이런 거를 이제 잊지 않으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장단기 금리 역전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지금 그거잖아요. 근데 너 왜 안 오냐?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이제 이 그림은 미 연준에서 가져온 건데요. 네. 세인트루이스 연준에서 가져온 건데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장기 금리에서 단기 금리 그 금리 차이예요. 네. 그래서 이 선이 0 밑으로 내려가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기간들, 즉 이 빨간 선과 파란 선이 검정색 선 밑으로 내려온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회색 막대기가 계속 보이실 거예요. 회색 막대기가 뭐냐면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경기 침체 기간이에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럼 경기 침체가 다 왔어요.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경기 침체 왔고 항상 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이 왔으니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 덧붙여가지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 장단기 금리 역전이 역대급이다. 역대급이기 때문에 역대급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저도 이런 얘기 주장할 수 있어요. 이 그림 그려놓고 보세요. 장단기 역전 왔으니까 경기 침체 올 거예요. 대비하세요.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계속 안 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그 타이밍을 원해요. 언제 오냐. 네, 그게 오면 혹은 그게 오기 전에 주식을 팔고 뭐 이렇게 대비를 하겠다. 혹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맹점이 뭐냐면 1978년 이후에 6번의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경기 침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간에 경기 침체가 언제 오느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나서 경기 침체 올 때까지의 기간을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6개월부터 18개월까지. 그래서 이거 평균 내면 한 13개월 나오거든요. 그러면 13개월에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너무 통계를 모르는 얘기인 거죠. 모수가 6개밖에 없는데 그리고 분산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건 평균 내서 말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균 13개월 후에 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작년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럼 왜 안 오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뭐 과거에는 제일 긴 게 18개월 후에 온 건데 이번에는 더 다를 수도 있죠. 더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언제 오냐에 이제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되게 힘든 시장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나서 주가가 빠졌냐예요. 당연히 빠지는 거 아니야라고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 이제 질문하실 텐데 아닙니다. 네, 자 경기가 침체된 거지 주가가 빠진 거랑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시겠지만 경기 침체하고 주가 하락이 동의어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스토리텔링은 맞죠. 경기가 침체됐으니 기업의 수익이 안 날 거고 기업의 수익이 안 나니까 주가 빠진 거잖아 라고 하면 스토리텔링이 맞는데 실제 데이터는 보면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1978년도 때는 주가가 다 올랐고요. 그리고 89년에도 올랐고 2006년, 2019년에도 올랐어요. 1980년, 2000년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보면 반은 올랐고 반은 빠진 거예요. 대충 막 얘기를 해도. 그러면 이거를 장단기 금리 역전이 주가 하락이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경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할 때 3가지 규칙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첫째, 주식시장은 경제가 아니다. 둘째, 주식시장은 경제가 아니다. 셋째, 주식시장은 경제가 아니다. 이 똑같은 말을 3번을 반복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식시장이랑 경제랑 같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재밌는 게 지금 모두가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을 해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부는 맞아요. 일부는 맞죠. 미국의 영향이 워낙 큰데 근데 주가만 보자고요. 주가만 보면 2000년 이후에 3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공식 발표한 2000년 초, 2006년, 2019년 이렇게 있었는데 보시면 한국 주식이나 중국 주식, 인도 주식을 이제 제가 샘플로 조사를 해봤는데 2000년 초를 빼고는 다 주가가 올랐어요. 경기 침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주가하고는. 그래서 동의어라고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시기에 오르는 자산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채라든지 금이라든지 경기 침체와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자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 배분 투자를 제가 좋아하고 많이 권해드리는 이유가 지금 장단 금리 역전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그러면 침체가 오는 것도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언제 오냐, 얼마나 세게 오냐를 다 걱정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빠지냐 안 빠지냐잖아요. 내 투자가 손실 나느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명쾌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자산 가격들이 그 당시에 그 경기 침체 때 빠졌어? 올랐어? 이렇게 분석을 해본 거고 뭐 해봤더니 오를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었다.
결국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으면 큰 영향을 안 받았다라는 이제 결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막연히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이미 돈 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경기 침체 올 건데 내가 왜 투자하냐 이런 생각하시는데 저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료도 보니까 뭐 365일 가운데서 며칠만 투자를 안 하고 있어도 수익률이 확 준다고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실제로 이제 뭐 통계로 이미 다 나와 있는 데이터들인데 상승장을 몇 번만 놓치면 대부분의 수익을 획득하지 못해요. 올 초도 굉장히 그런 맞아요. 시장이었다고 봐요. 작년에 아무도 올 초에 주가 오를 거라고 예측하는 상저하고 이랬잖아요. 네. 다 상저하고였어요. 왜냐하면 빠지고 있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뭐 러우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인플레가 잡힌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무것도 좋다고 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연초부터 확 올랐어요. 네, 그건 저도 당연히 예측을 못했죠. 그런데 투자 자산을 계속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상승을 먹은 거고 네. 나 나중에 들어갈래 하고 돈을 뺐었던 사람은 손실한 상태에서 돈을 빼고 다시 들어갈 때는 이제 이미 늦은 이런 영향들이 나오죠. 아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그런 반반이기 때문에 뭐가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자산 배분으로 또 다시 돌아가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맘 편하게 비율 조절로 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다. 네. 최소한 초보 투자자시거나 투자 경험이 많지 않고 투자의 시간을 많이 못 쓰시는 그런 분들은 자산 배분이 굉장히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증시를 작년에 이제 예측을 할 때 다 상저하고라고 했어요. 올해 증시가 별로 안 좋을 거고 최소한 상반기에는 안 좋을 거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그래서 뭐 증권사 전망이 안 맞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증권사 전망은 잘 안 맞습니다. 제가 2017년도부터 이제 조사를 했던 자료가 있는데 쭉 보시면 이 자료를 보시면 2017년도에 코스피 전망은 1900에서 2200이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2000에서 2500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한 10% 이상 올랐는데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2400에서 2900으로 전망을 했어요. 네. 2017년에 오르니까 2018년은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 그런데 팩트를 열어보니 전망보다 한 15% 이상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는 이 하락한 수준에 맞춰서 전망을 한 것처럼 보여요. 1850에서 2400으로 전망했는데 이때는 비슷했어요. 2019년에 유일하게 전망이랑 실제 성과랑 비슷했는데 그리고 2020년도에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1900에서 2500으로 전망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1400에서 2800 그러니까 하단과 상단이 굉장히 넓어졌죠. 네, 그래서 뭐 늘 시장에는 늘 많은 경제 상황이 있으니까 그게 넓어졌더니 그리고 2020년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에는 2200에서 2800 이렇게 굉장히 높게 잡은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전년도 증시가 하향 추세였으면 그 다음에도 낮게 전망을 하고 전년도 증시가 상승으로 끝나는 무드였으면 그 다음에도 상승으로 전망을 하는 성향들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의 코스피 전망 레포트를 보실 때는 이게 맞다, 이게 맞을 거야 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는구나. 이 정도로만 참고만 하셔야지 그걸 보고 어떤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역시 또 자산 배분이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문가 말은 참고만 하고 그 요즘에 좀 핫한 ETF로 여쭤보고 싶은데 그 아이의 계좌에서 그 요즘에 혹시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고 솔 네네네. 그게 1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모금액 맞습니다. 1위. 근데 그게 너무 잘 나가서 그런가 막 타이거에서도 되고 에이스는 막 수수료 낮추고 막 경쟁이 엄청 심한데 그거 좀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걸 좀 모아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 굉장히 그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분석해서 좀 다뤘었는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뭐 한국형 SCHD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 미국의 SCHD라는 ETF가 있고 그 ETF가 추종하는 지수를 동일하게 추종하는 상품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장을 한 거예요.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뭐 굉장히 많은 자금을 모아서 상도 받고 막 그랬더라고요. 상도 받고 그랬고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인기 때문인지 6월 20일 날
타이거에서도 이제 같은 상품이 나왔어요. 맞아요. 같은 상품이 나오면서 기존 소울에서 나온 상품의 보수가 0.05%였는데 타이거에서 0.03%로 나왔죠. 0.03%로 나오니까 소울에서 바로 수수료를 0.03%로 낮췄어요. 경쟁이 지금 수수료 경쟁이 엄청나게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시리즈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게 에이스거든요. 에이스 ETF가 상품명을 미국 배당 다우존스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경쟁을 같이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수수료를 0.01%로 낮췄어요. 네, 엄청나게 낮춘 거고 네. 수수료 0.01%면 네. 자산운용사가 가져가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수탁사랑 뭐 이런 사무관리 수수료들이 나가거든요. 근데 그걸 빼고 나면 운용사가 거의 가져가는 게 없는 출혈 경쟁이 아닐까. 어쨌건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경쟁을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네. 여기 이제 배당 성장 이 ETF들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배당금이 계속 커져요. 그래서 배당이 성장하는 네. 배당금이 성장하는 ETF라서 이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배당률 자체는 비슷해요. 네. 3에서 4% 정도의 배당금을 계속 주거든요. 네. 그런데 기본적인 자산 가격, 주가가 쭉 올라가니까 배당금이 따라서 그냥 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점에서 보면 S&P 500 ETF도 배당 성장이에요. 네. 굉장히 황당한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배당금이 계속 성장하는 건 똑같아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거든요. 다만 배당 성장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더 많이 주는 회사들을 좀 더 많이 넣었다. 그리고 S&P는 그냥 기존의 시가총액 500이 기준으로 넣었다는 차이가 있고 배당 성장 같은 경우에는 배당률 자체가 3에서 4%대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그냥 2%대예요. 그러면 배당을 더 많이 주니까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결국 궁극적인 수익이란 건 배당 수익과 자본 수익 두 가지가 합쳐져요. 자본 수익은 가격이 올라가서 언젠가 매도를 할 때 생기는 수익이거든요. 그러면 S&P 500은 배당을 2% 줬으면 얘보다 적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재투자된 거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결국은 배당 수익이랑 자본 수익을 합친 수익을 보면 S&P 500이나 배당 성장이나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최근 10 몇 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S&P 500이 조금 더 높아요. 수익률은. 그래요. 네. 배당하고 자본 수익 더했을 때. 네, 더했을 때. 그래서 충수 관점에서는 S&P 500이 조금 더 높고 뭐 기간마다 좀 다르긴 해요. 다만 배당 성장하고 S&P 500을 두 개를 차트를 똑같이 나란히 그려놓고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배당 성장이 좀 더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변동성이랑 최대 낙폭 거의 똑같아요. 네, 거의 똑같고. 이제 단지 차이 나는 게 언제냐면 2020년, 21년에 미국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S&P도 많이 올랐어요. 그 반대급부로 22년에 많이 빠졌는데 배당 성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술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덜 올랐고 덜 빠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인식할 수 있는데 실제 데이터로 검증을 해보면 변동성, 최대 낙폭 이런 거는 둘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비슷한 시기가 2000년 IT 버블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배당 성장은 많이 안 올랐고 많이 안 빠졌어요. S&P 500은 많이 올랐다 많이 빠진 거. 네. 나머지 기간은 그래프 정말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월 배당이라는 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월 배당을 해준다고 한들 매달 배당을 찾았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녀 계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쌓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말해서 자녀 계좌에 배당 성장을 계속 모아가게 되면 그냥 미국 주식에 몰빵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 주식이 빠지는 구간에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배당 성장 데이터를 분석한 것도 있는데 2000년 초반에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장이 한국이나 중국보다 훨씬 낮은 성과를 보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성장을 모아간다는 건 미국 주식에 올인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동성도 그대로고 뭐 리스크도 그대로다. 또 하나가 GEP라는 게 있어요. GEIP라는 게 있는데 배당 성장에 커버드 콜이라는 전략을 섞어서 배당 성장보다 좀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질문이 오셔가지고 제가 분석해서 영상을 올려드린 건데 GEP도 분석을 해보면 배당 성장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위험해요. 똑같이 변동하고 조금 낮아질 뿐인데 그래서 위험성은 똑같다. 그래서 자녀 계좌에 이걸 모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뭐 20년, 30년 모아가면 굉장히 뭐 좋은 성과를 낼 것 같긴 해요. 다만 자녀가 이 돈을 찾았을 때
언젠가는 찾았을 수 있잖아요. 그때 미국 시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미국 시장이 반토막 나면 배당 성장도 반토막 날 수밖에 없어요. 주식의 성격이 다르니까 좀 덜 빠질 수는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빠지거든요. 40% 빠지겠죠. 그럼 빠진 상태에서 돈을 찾아야 되는 리스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나는 2008년 금융위기나 2022년처럼 주가 빠졌을 때 나 돈 안 찾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주가가 쭉 올라갈 때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 또 못 찾아요. 왜냐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찾겠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걸 실행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돈을 찾을 수 있게끔 좀 이 변동성이 적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목적에서라면 그렇게 좋은 투자 대상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럴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 배당 성장을 하니까요. 예를 들면 배당 성장률이 뭐 예를 들어 10%다 이러면은 한 7년에 배당도 한 2배씩 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 3%다. 그러면은 한 7년 있다가 6%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원금을 안 깨더라도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배당으로만 이제 막 6%, 12%, 24% 이렇게 되면 네. 원금이 크다고 하면 네. 그 배당으로만 그 찾아서 쓸 수도 있는 거. 그렇죠. 맞아요. 그건 맞고 그건 S&P 500도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근데 S&P 500은 네. 처음에 시작이 네. 좀 느리니까. 예를 들면 2%니까 네. 2, 4, 8 네네, 이렇게밖에 맞습니다. 안 가는데 네네네. 3으로 시작하니까 조금 네네. 더 빠르지 않을까 그래도. 네, 조금 더 빠르게 보이는 거죠. 착시 효과고요. 네. 결국은 배당을 받아서 그러니까 자동으로 배당해 주는 거고 자동으로 배당해 준 걸 찾았으면 잔고는 결국 줄어 있잖아요. 네. S&P 500은 배당을 적게 해주니까 잔고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국형 배당,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들이 뭐 4% 배당을 해준다고 칠게요. 그럼 뭐 4% 배당 받으니까 좋아요. 근데 S&P 500은 2%밖에 배당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 S&P 500에서 2%어치 더 팔아서 쓰면 되거든요. 네. 그 똑같아요. 그렇죠. 잔고도 똑같고 내가 찾았은 돈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가 배당이라고 해요. 내가 나 스스로한테 배당을 해주는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자동으로 해주는 게 좋다. 네. 이해해요. 네. 이해하는데 이건 배당을 많이 준 대신 원금을 깎아먹은 거랑 동일해요. 여기서 원금이란 내가 투자한 원금이 아니라 현재 총 잔액에서 돈을 깎아서 배당 준 거예요. 네. S&P 500은 현재 총 잔액에서 2%만 깎아서 배당을 준 거고 이런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배당 성장 투자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지수가 가지고 있는 이 ETF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리스크는 거의 동일하다. S&P 500이랑. 그래서 뭐 반토막 날 수도 있고 네. 당연히 굉장히 안 좋은 기간을 겪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배당이 성장해주는 모습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SCHD ETF가 2011년 정도에 상장을 했어요. 네. 미국 시장이 너무 좋은 시기에 그래서 이 ETF가 그냥 쭉 올랐어요. 그 배당금도 계속 쭉 올랐어요.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증명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이 ETF가 만약에 2000년에 상장을 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열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모아가시는 걸 저는 반대하진 않은데 단 하나 이것도 똑같은 리스크를 갖고 있다. 미국 시장에 거의 몰빵한 거랑 비슷한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것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S&P 500이랑 거의 비슷한데 원금을 잘라서 주는 거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네. 원금을 생각하지 않고 자동으로 나는 배당을 충분히 좀 받고 싶다. 그런 사람들 조금 더 많이 받고 싶다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냥 자가 배당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가 스스로 벌어 쓰시면 되지. 쓰시는 건 또 이 변동성 그러니까 주식의 변동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 드로우다운도 마찬가지예요. 드로우다운도 굉장히 높아요. 네. 이 변동성과 이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해야 되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고 만약에 하시는 분들 나 그거 리스크 알고 있어 라고 하시면 문제가 없죠. 네. 네, 그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미국 배당 다운존스는 만약에 투자하신다고 하면 연금저축 계좌로 모아가면 되게 좋겠네요. 월마다 나오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 일반 계좌에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배당금이 계속 커지잖아요. 배당금은 15.4% 과세돼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세금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금 계좌에 넣어가지고 연금 계좌에서 굴리고 거기서 배당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인출을 해서 쓰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네.
아이는 ISA 계좌 못 만드는. 맞습니다. 네. ISA 계좌는 이제 그 아이들은 못 만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부모가 만들어서 뭐 아이 용돈을 거기서 굴릴 수는 있겠죠. 네, 네.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몰빵은 별로 비추. 네. 그래도 굳이 한다면은 이제 자산 배분하고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그 배분 네, 비율 안에서 적당히 네. 모아가라.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경험하다 보면은 또 이제 바뀌는 거니까 직접 경험하면 진짜 바뀌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좀 애매하면 계좌를 나눠서 운용을 하시는 것도 네. 방법이세요. 그래서 또 이제 겪으면 또 달라지는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작가님 오늘도 이 사이트 감사드리고 혹시 끝으로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제 저도 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 네. 아이들 용돈 세뱃돈 받은 거를 제가 모아서 같이 굴리고 있어요. 저도 당연히 뭐 십수년 전에는 지금만큼의 이제 금융 지식이 있지는 않았고 그때는 뭐 저도 투자 실수를 많이 하기도 했고 점차 공부를 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투자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그 부모님들도 투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 돈을 아무데나 맡기거나 그냥 관리를 안 하시면 안 돼요. 조금만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면 굉장히 큰 목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유대인들의 그런 투자법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녀 돈을 어떻게 관리해 주는지 이런 얘기들을 힌트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 그 유대인 부모들도 투자 전문가가 아니에요. 다만 관습적인 거, 문화적인 것 때문에 그 아이들이 성인식을 할 때 모인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해줬다라는 것들을 이제 힌트로 삼았는데 충분히 우리 부모님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당연히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 세뱃돈 용돈을 모아서 한번 굴려줘 보세요. 10만 원, 20만 원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게 2년, 3년 그럼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얼마가 될 것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때 가서 아이랑 그런 얘기 해보고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갈 때 그리고 아까 제 사례처럼 아이가 뭐 굉장히 비싼 핸드폰을 바꿔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 너 돈에서 찾아서 쓴다? 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수익금이 수백만 원이 났으면 뭐 그 정도는 써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 아이를 위한 마법의 돈 굴리기의 저자이신 김성일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카이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